안녕하세요. 이윤입니다. 통계학 개론 제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상관 분석입니다. 교재 235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두 변수의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두 변수 간에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관계가 없게 되면 두 변수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관계가 있든가 관계가 없든가 둘 중 하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측도로는 우리가 먼저 공분산을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상관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변수의 연관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키와 몸무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가 크면 몸무게도 많이 나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자, 키와 몸무게를 데이터를 얻어서 제가 이렇게 2차원 평면상에다가 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데이터는 무슨 뜻일까요? 키가 170, 몸무게가 65라는 뜻이겠죠. 예,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이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그린 그림을 산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려서 그렸다 이런 뜻이고요. 한자로도 흩어질 산자에 점을 뿌리다 이런 뜻이고요. 그림이기 때문에 점을 흩뿌려서 그린 그림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키가 크면 몸무게도 많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두 변수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그 연관성이 이렇게 1차 함수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것을 만약 1차 함수로 표현한다면 1차 함수의 기울기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의 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 키가 크면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요. 키가 작으면 몸무게도 적게 나갑니다. 즉 x가 커지면 y도 커지고요.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집니다. 두 변수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양의 상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연관성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변수가 흡연량과 기대수명입니다. 제가 흡연량에 따른 기대수명 데이터를 얻어서 그것을 산점도로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현재 흡연량이 20개피이고 그리고 기대수명은 55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얻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산점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찍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변수 간에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흡연량이 많으면 기대수명이 적어지는 그런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직선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직선이 될 테고 이것이 1차 함수라면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는 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의 변수가 커지면 다른 변수는 작아지고요. 한 변수가 작아지면 다른 변수는 커집니다. 즉 두 변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다음은 다른 연관성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지수와 통계학 점수의 관계입니다. 학생들한테 지능지수와 통계학 점수를 조사해서 이렇게 산점도로 그려보았습니다. 지능지수와 통계학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지능이 높을수록 통계학 점수가 높아집니까? 지능이 낮을수록 통계학 점수가 낮아집니까? 그러한 패턴이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 IQ와 통계학 성적은 관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상관관계가 없다 해서 무상관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연관성은 양의 연관성이 있고요. 양의 연관성이라는 것은 하나가 커지면 나머지 하나도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작아지면 다른 하나도 작아지고요. 음의 연관성은 하나가 작아지면 나머지 하나가 커지고요. 하나가 커지면 나머지 하나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양의 연관성과 음의 연관성 외에 서로 상관이 없는 무상관이 있습니다.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는지, 즉 연관성에 관련된 측도로 우리가 공분산을 생각합니다. 분산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베리언스였죠. 그것을 같이 구한 분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variance 앞에 co를 붙였습니다. covariance 앞으로 줄여서 COV만 우리가 쓰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분산은 무슨 뜻일까요? 공분산.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X의 분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분산은 variance X라고 쓰고요. X에서 X의 모평균을 빼준 다음에 그것을 제곱한 값의 기대값이었습니다. 자, Y의 분산은 어떻게 쓰죠? 마찬가지로 variance Y라고 쓰고요. Y에서 Y의 모평균을 빼주고 그것을 제곱한 다음에 expectation, 기대값을 구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x-μx를 두 번 곱한 것이고요. 이것은 y-μy를 두 번 곱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xy 공분산은 이렇게 정의를 할 것입니다. 코베리언스 x, y 이렇게 쓰고요. x에서 x 평균 빼진 거에다가 y에서 y 평균 빼준 거, 이것을 곱한 것입니다. 아까 분산들은 같은 것을 두 번씩 곱했는데 이렇게 한 번씩 곱해준 것의 기대값입니다. x의 분산은 x가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표현했고요. y의 분산은 y 값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분산은 무슨 뜻이냐면요. x, y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양의 상관인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x의 평균이 170이라고 하고 y의 평균이 70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분산은 x-μx에 y-μy를 곱한 다음에 그것을 평균을 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을 때, 즉 양의 상관일 때 요 네 가지 평면을 보시면 양의 상관인 경우엔 여기와 요 부분에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요 값을 한번 공분산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에서, 이 값은 x 값이 여기죠. 여기서 평균 빼지면 플러스죠. y 값은 여기니까 y에서 평균 빼지면 또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x-μx, y-μy 했을 때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또 요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서 평균을 빼지면 음수죠. y에서 평균을 빼주면 또 음수입니다. 그래서 음수 곱하기 음수에서 플러스가 나옵니다. 즉 여기에 위치한 데이터들은 이러한 공분산 값을 구했을 때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에서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값들이 큰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양의 상관이면 공분산의 값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음의 상관인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x의 평균 잡아주고요, y의 평균 잡아줬을 때 음의 상관인 경우에는 여기와 여기에 데이터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공분산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x에서 평균 빼지면 마이너스, y 값에서 평균 빼지면 플러스에서 곱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값은요, x에서 평균 빼지면 플러스고 y에서 평균 빼지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곱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이 값들을 계속 구하다 보면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돼서 값들이 다 음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약하면 음의 상관인 경우에 공분산 값이 작아집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큰 값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음의 상관인 경우에는 공분산 값이 작아집니다. 요약하면 공분산은 양의 상관이면 큰 값이 나오고요, 음의 상관이면 작은 값이 나오고요, 상관이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0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크다와 작다, 이 크다 작다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 그림도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어 보이고요, 이 오른쪽 그림도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관계가 밀접한 관계일까요? 이 관계가 더 밀접한 관계일까요? 예, 여러분 보시면 이 오른쪽 그림이 훨씬 더 거의 직선에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공분산 값을 구해보면 이 두 변수의 공분산은 6.5고요. 이 오른쪽 두 변수의 공분산은 1.5로 이쪽 공분산 값이 훨씬 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것은 이 x의 범위, y의 범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관계는 매우 밀접하지만 x의 범위나 y의 범위가 왼쪽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공분산 값이 작게 나오는 것입니다. 즉, 공분산 값은 단위나 범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더 관계가 높은 거냐라고 비교하고 싶을 때 이것을 표준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분산을 표준화해 준 궁극적인 연관성의 식도가 바로 상관계수입니다. 영어로는 correlation coefficient, 서로 상관이 있는, 서로 관련이 있는 계수, 이런 뜻입니다. 한자어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상관계수의 공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계수는 모상관계수랑 표본상관계수로 나뉩니다. 자, 모상관계수는 x, y의 공분산을 각각의 편차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표준화 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가 모상관계수는 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써줄 때 correlation x, y, x와 y의 correlation입니다. 그것은 코베리언스 값을 각각의 편차로 나눠준 것입니다. 이것을 식을 좀 자세히 쓰게 되면 코베리언스는 이 x-µx, y-µy가 되고요. 그리고 시그마 x는 이 x-µx 제곱을 루트 씌워준 것이죠. 시그마 y는 y-µy의 제곱의 기대값에 또 루트를 씌워준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집단의 상관계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관계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표본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구해주듯이 우리가 모상관계수는 모르기 때문에 표본 상관계수를 구합니다. 그러한 표본 상관계수를 우리가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이름 지어주고 있습니다. 예, 표본 상관계수를 발견한 사람이 피어슨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표본 상관계수는 우리가 R이라고 쓰고요. 식은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X의 모평균 대신에 X의 표본평균을 집어넣고요. Y의 모평균 대신에 Y의 표본평균,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넣고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값은 평균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전부 더해서 개수만큼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더해주고 개수만큼 나눠줬는데 위아래 개수는 다 지워져서 이렇게 식이 남는 것입니다. 예, 모상관계수와 거의 유사한 형태이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유추할 수 있었지만 어려운 점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R의 분포를 계산하는 것이죠. R의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표시되지는 않고요. R 곱하기 루트 1-R 제곱분의 n-2가 T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도는 n-2입니다. 왜 자유도가 n-2일까요? 왜 두 개가 빠질까요? 예, 맞습니다. X바도 맞춰줘야 되고 Y바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n에서 두 개가 빠져서 자유도가 n-2가 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피어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상관계수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의 값입니다. 상관계수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일 때일까요? 예, 최대값은 x와 x의 상관계수일 때고요. 최소값은 x와 마이너스 x의 상관계수일 때입니다. 자, 상관계수는 이렇게 구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x와 x의 상관계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x축에도 x를 쓰고요. y축에도 x를 쓰게 되면 일직선상의 데이터가 위치하겠죠. 즉, 상관계수를 구할 때 y 대신에 무슨 값을 넣는다고요? 예, y 대신에 x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곱이 될 테고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기 때문에 지워져서 1이 됩니다. 즉 x와 x의 상한계수를 구하면 1이 나옵니다. 이때가 두 변수의 상한계수의 최대값이 되겠죠.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요? 음의 상관관계요. 완벽한 음의 상관관계. 한쪽은 x, 한쪽은 마이너스 x일 때입니다. 즉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마이너스 x바가 돼서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오고요. 여긴 제곱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워져서 마이너스 1만 남습니다. 그래서 상한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두 변수가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질 때 상관계수가 얼마 정도로 계산이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SPSS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그림을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두 변수 간의 산점도가 이 정도로 찍히게 되면 상관계수가 0.9입니다. 이 정도면 이것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높죠. 단 방향이 음수죠. 0.8입니다. 이 정도면 0.7, 0.6, 0.5까지만 해도 관계가 많이 높아 보이죠. 그런데 0.4, 0.3 이렇게 되면 점점 그 관계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관계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46페이지에 예제 6.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언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8명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이 8명의 데이터에 표본 상관계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은 언어 점수가 36점이고 수학 점수가 35점이었습니다. 둘 다 점수가 높진 않죠. 두 번째 학생은 언어 점수가 80점이었고 수학 점수가 65점이었습니다. 보시면 언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수학 점수도 어느 정도 높았고요. 언어 점수가 낮은 사람이 수학 점수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는 이것만 주어집니다. 표본 상한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x-x바 y-y바 계산하고요. 이렇게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x-x바의 제곱 계산하고 y-y바의 제곱 계산하고 이 값들을 전부 더해준 값들을 가지고 여기에 1304, 여기에 836, 그리고 위에 654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엑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데이터를 갖고 이러한 표를 가지고 다 계산을 했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엑셀을 이용해서 상한계수를 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여러분들이 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엑셀에서는 이 두 변수의 값만 대입하면 아주 간단하게 상관계수를 구해줍니다. 상관계수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관계수는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관계수는 수학적인 관계이지 속성의 관계는 아닙니다. 방금 전에 언어 성적과 수학 성적의 상관계수를 구했더니 0.6이 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이죠. 그렇다면 언어 성적이 높은 사람들은 수학 성적이 높은 것이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라. 너는 수학이 떨어지니 국어 공부부터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은 좀 이상해지죠. 실제로 언어 성적이 높은 사람들이 수학 성적이 높았던 이유는 뭘까요? 공부를 잘하면 둘 다 잘하고 공부를 못하면 둘 다 못하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두 변수의 관계는 수학적인 관계이지 속성 간의 관계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에 관련된 예제가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범죄율입니다. 미국에서 아이스크림 생산량과 살인 범죄가 일어나는 빈도를 이렇게
산점도로 그려보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는 날에 살인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적게 팔리는 날에 살인은 적게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아이스크림이 사람들의 살인 본능을 깨우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실제로는 날이 더우면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렸고, 날이 더우면 불쾌지수가 높아서 살인이 많이 벌어졌던 것 뿐입니다. 즉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는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상관계수가 높다 해서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한계는 선형관계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y와 x 간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x와 y 간에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관계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지나서는 감소합니다. 이것은 선형 관계가 아니라 2차 함수 관계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공분산을 구하면 x 평균, y 평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골고루 분포돼서 0이 돼 버립니다. 즉 상관계수는 곡선 관계는 찾아내지 못합니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선형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이 상관 분석은 자료 분석의 초기 단계로만 이용됩니다. 상관계수가 높게 나오면 그 다음에 왜 높게 나왔는지를 추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총기 소지율과 총상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산점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보시면 와이오밍 주는 총기 소지 비율이 60%가 넘는데 총기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와이는 총기 소지율이 낮았고 총에 의해서 죽은 사람 숫자도 아주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총기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총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산점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은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총기 소유를 합법으로 하고 있는 미국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의 총기 소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총기 소유를 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니고 위험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설득하고자 할 때 이 데이터를, 이 자료를 쓰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살기 어려운 나라다, 살기 어려운 사회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서 설득을 한 리차드 윌키슨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소득 5분위 배율을 가지고, 소득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평등도를 측정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9.7이 나왔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하위 20%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을 때 상위 20% 사람들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한 10배가량 벌었다는 뜻이죠. 불평등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값이 커집니다. 이 조사에는 우리나라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5점 됩니다. 독일서부터 시작해서 스위스까지 유럽 국가들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나라이고요.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불평등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자, 불평등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리차드 윌킨슨 교수는 불평등도를 낮음에서부터 높음까지를 X축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Y축으로 사회 건강 행복 지수를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USA는, 미국은 불평등도가 높고 사회 건강 행복 지수가 매우 나쁨입니다.
1번은 어떻습니까? 불평등도가 낮고 사회건강행복지수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사회건강행복지수에는 기대수명이나 학습수준, 영아 사망률, 살인율, 범죄율, 10대 출산율, 비만, 정신병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회건강행복지수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이 나쁘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이러한 그림을 보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불평등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설득하는데 이러한 산포도, 상관관계 그림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상관관계를 엑셀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을 직접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